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연세를 생각하면 오래 버티시기 힘들어 보여요. 유산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말이에요. 준호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형, 사람 목숨보다 돈이 먼저예요? 동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깨달았습니다. 핏줄보다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면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골목길입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맨 꼭대기 옥탑방에 81세 박동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동희는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침대라고 하기엔 너무 낡은 매트리스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픕니다. 하지만 이런 아침 일상이 벌써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옥탑방은 정말 좁습니다. 겨우 몸을 뉘을 수 있는 공간에 작은 테이블 하나, 낡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죠. 벽지는 여러 곳이 뜯어져 있고 천장에는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는 얼룩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간단히 세수를 마친 후 동희는 벽에 걸린 낡은 옷들을 바라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해진 코트 하나를 집어듭니다. 20년째 입고 있는 이 코트는 이제 색깔도 완전히 바래버렸습니다. 원래는 검은색이었는데 지금은 회색과 갈색이 섞인 애매한 색깔이 되어버렸죠. 이 코트도 나만큼 늙었네. 그래도 아직 입을 만하지. 운동화를 신으려다 보니 밑창이 또 조금 더 벌어져 있습니다. 발가락이 보일 듯 말 듯한 상태죠. 뒤꿈치 부분은 완전히 닳아서 플라스틱 밑창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동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신습니다. 거울 앞에 선 동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쓸쓸해 보입니다. 구부정한 어깨, 성기게 남은 머리카락,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깊은 주름살들. 81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의 얼굴과 몸에 새겨놓은 흔적들입니다. 작은 냉장고를 열어보니 내용물이 거의 없습니다. 우유 한 팩, 김치 조금, 그리고 며칠 전에 산 두부 한 모가 전부죠.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우유가 하루 지났네요. 하지만 동희는 아깝다는 듯 그 우유를 끝까지 마십니다. 하루 이틀 지난 건 먹어도 괜찮아. 옛날 전쟁 때는 이런 것도 못 먹고 살았는데 뭘. 간단한 아침을 마친 후 동희는 낡은 가방 하나를 메고 밖으로 나섭니다. 20년도 넘은 것 같은 이 가방은 가죽이 다 벗겨지고 끈도 끊어져서 철사로 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방 안에는 몇 장 안 되는 지폐와 잔돈들이 들어 있습니다. 옥탑방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계단은 가파르고 좁습니다. 동희의 발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럽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오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말입니다.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는 동희를 보는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슈퍼마켓 앞 평상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저 할아버지 참 불쌍해. 매달 30만 원 남짓한 기초연금으로 어떻게 사시는지 몰라. 자식들은 뭐 하는지 아버지를 저렇게 내버려 두고. 요즘 세상에 자식 가진 게 무슨 소용이야. 다 제 살기 바빠서 부모는 뒷전이지. 동희는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짓죠. 슈퍼마켓에 들어간 동희는 할인 스티커가 붙은 반찬들만 골라봅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김치, 반값으로 떨어진 두부, 그리고 상추 몇 장. 총 금액이 5,000원을 넘지 않도록 계산합니다. 할아버지, 계란이랑 우유도 필요하시지 않아요? 점원이 친절하게 권해보지만
동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이것만. 돈이 모자라서 더 못 사겠어. 점원이 사탕 하나를 건네주자 동희는 고맙다며 받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에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보이죠. 약국에서는 가장 저렴한 파스 한 장만 삽니다. 무릎이 아픈데 진통제를 사고 싶지만 너무 비싸다고 중얼거리며 파스로 만족합니다. 할아버지, 무릎이 많이 아프세요? 응,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하루 종일 쑤시고 아파. 약사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지만 동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희는 계단을 오르며 숨을 헐떡입니다. 81세의 나이에 4층까지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중간중간 벽에 기대어 쉬어가며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동희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옥탑방 문을 닫고 나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방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을 치워내면 작은 다이어리 나타납니다. 벽지로 교묘하게 숨겨놓은 비밀 금고죠. 동희는 돌아가신 아내의 생일인 724를 천천히 돌립니다. 똑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 번화가에 있는 여러 빌딩들의 등기권 리증, 그리고 두툼한 현금 다발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죠. 강남역 앞 오피스텔, 명동 상가 건물, 여의도 업무용 빌딩. 동희는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중얼거립니다. 한때 부동산의 귀재라고 불렸던 자신의 과거를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젊은 시절 뛰어난 눈썰미와 사업 수완으로 하나씩 모아온 소중한 자산들이죠. 현금만 해도 수억 원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예금 통장도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각각의 잔고가 상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웬만한 재벌가 못지않은 재산이죠. 동희는 이 모든 재산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 됩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든든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순이와 4명의 자식들. 큰아들 동수, 둘째 아들 동민, 셋째 딸 동순, 그리고 막내 준호.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고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죠. 자식들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 순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부터 자식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돈을 요구했죠. 아버지, 저희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집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서 큰일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부담돼서 힘들어요.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몇 천만 원씩 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자식들의 방문은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안부를 묻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그런데 이번에 또 돈이 좀 필요해서요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머니의 기일에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인사만 하고 가버리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서도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동희는 깨달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으면 가족도 짐승이 되어버리더군. 그날 이후로 동희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숨기고 일부러 가난한 독거노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죠.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돈이 없어도 자신을 찾아와 줄 사람이 과연 있을지 말입니다.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며 동희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문해 봅니다. 과연 자신의 곁에 진정으로 남아있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누가 진짜 내 곁에 남는지 확인할 때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동희는 평소처럼 옥탑방에서 라면 하나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이런 날이면 관절이 더욱 쑤시고 아픕니다. 똑똑똑.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희는 깜짝 놀라며 금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달력으로 잘 가려져 있네요. 문 앞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 저예요. 동수입니다. 큰아들 동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동희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2년 만에 찾아온 큰아들의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 들었죠. 동수는 비에 젖은 채로 서 있었는데 평소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 비 많이 맞았구나. 동수는 옥탑방 안을 둘러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살고 있다니. 하지만 그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니겠나. 동희는 물 한 컵을 따라 건네며 말했습니다. 동수는 물을 받아 마시면서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가난해 보이는 살림살이였죠. 아버지, 그런데 말인데요. 동수가 말을 꺼내려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았어요. 정말 확실한 건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동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나 돈 이야기군요. 2년 만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또 돈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사업인데?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대세잖아요. 투자만 해주시면 이번엔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동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희는 이미 몇 번이나 비슷한 말을 들어봤죠. 그때마다 투자한 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동희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수야, 미안하다. 아버지도 돈이 없어. 네? 돈이 없다고요? 동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돈이 있을 텐데 왜 없다고 하는 걸까요? 기초연금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어. 병원비도 아껴가면서 말이야. 동희는 일부러 더 초라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수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정말 없으세요? 조금이라도? 정말 없다. 있으면 내가 왜 이런 데서 이렇게 살겠냐. 동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동수야,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거라. 아니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동수는 냉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실망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는 문을 나서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별 수 없으시네요. 돈 없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동수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희는 문을 닫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확인하고 싶었던 것을 확인한 기분이었죠. 그날 밤 비가 그치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동희는 창가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아들의 태도를 보니 확실해졌습니다. 정말로 돈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군요. 2년 동안 안부 한 번 묻지 않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오는구나. 동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싶었죠. 동희는 금고를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식들의 연락처와 주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큰아들 동수 5천만 원, 둘째 동민 3천만 원, 셋째 동순 교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2년간.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준 돈만 해도 수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뿐이었죠. 동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테스트를 해볼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일부러 더 남루하게 꾸미고 건강이 안 좋다는 소문을 퍼뜨려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내 곁에 남는지 확인할 때다. 다음 날 아침 동희는 평소보다 더해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절뚝거리며 걸었죠. 슈퍼마켓에서 만난 이웃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기도 힘들어요.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아이고, 큰일이네요. 자식들한테 연락해보세요. 자식들도 다 바빠서요. 제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나 봐요. 이웃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동네에 금세 퍼져나갔죠. 며칠 후 과연 셋째 딸 동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가겠더라. 전화 너머로 동순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저희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요. 저희 애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빚까지 졌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혹시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동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아프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순아, 아버지도 약값 때문에 빠듯하다. 아,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동수는 한숨만 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실망한 듯 했습니다. 동희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군요. 자신이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동민은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났는데도 말이죠. 아마 바쁘다는 핑계로 모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막내 준호에게서였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다른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죠. 준호야, 그냥 그렇지 뭐. 허리가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동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호만큼은 정말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그리고 김치 좀 가져갈게요. 아버지가 담그신 김치가 제일 맛있거든요. 준호는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홀로 남은 아버지를 돌보려고 했죠. 하지만 형들과 누나 사이에서 늘 효자 코스프레 한다며 무시당했습니다. 준호는 막내라서 철이 없어. 괜히 나서려고 해. 저 애는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형제들은 늘 이런 식으로 준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동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만큼은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말이죠. 전화를 끊은 후 동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셋째는 모두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만은 달랐죠. 준호만은 진짜인 것 같아. 동희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해볼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자신의 가족인지 확실하게 확인해 보자고 말이죠. 그날 밤 동희는 금고에서 중요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에 관한 진실이었죠. 며칠이 지난 주말, 동희는 평소처럼 옥탑방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면에 계란 반 개를 넣어 끓인 것이 전부였죠. 나머지 반 개는 아껴서 내일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오늘은 준호가 온다는 날이었습니다. 동희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다른 자식들과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준호만큼은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오는 것 같았으니까요. 똑똑똑. 예상했던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희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몇 개의 반찬통을 들고 있었죠. 40대 중반의 준호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소박해 보였습니다. 준호야, 왜 이런 걸 가져왔어? 돈 아까운데. 아버지 드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저희 집에서 만든 반찬들이에요. 준호는 반찬통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등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데. 같이 드세요. 저도 아버지 손맛이 그리워서 왔어요. 준호는 정말로 동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처럼 급하게 용건만 말하고 가는 것이 아니었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허리는 좀 어떠세요? 그냥 그래.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지 뭐.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돈이 아까워서 못 가겠더라. 파스나 붙이고 있어.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병원비로 쓰세요. 이게 뭐야? 얼마 안 되지만 병원 한 번은 갈 수 있을 거예요. 동희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2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닐 텐데 말이죠. 준호야, 이런 건 안 돼. 너도 살기 힘들 텐데. 아버지가 아프신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제발 받으세요. 준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돈을 달라고만 했는데 준호는 오히려 돈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마워. 동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거든요. 이런 마음을 느낀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괜찮다. 내가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준호는 한참 동안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요즘 일상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했죠. 동희는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김치 좀 싸주세요. 아내가 아버지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 많이 가져가거라. 동희는 김치통에서 김치를 꺼내 비닐봉지에 담아줬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준호가 돌아간 후 동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준호만큼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 동민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동민아, 오랜만이다. 아버지,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혹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역시나 돈 이야기였습니다. 동민은 안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요. 회사에서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요. 동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과 똑같군요. 동민아, 아버지도 요즘 살기 힘들어. 아버지는 돈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사업도 잘하셨고. 그건 다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겨우 살고 있어. 정말요? 진짜 없으세요? 동민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다니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죠. 정말 없다. 있으면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겠냐. 아,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동민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나 안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동희는 금고를 열고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를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서류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명절이 다가왔지만 자식들 중에서 연락 온 사람은 준호뿐이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바쁘다며 오지 않겠다고 했고, 셋째 딸은 시댁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명절에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준호만이 동희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동희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럼 제가 와서 함께 보낼게요. 너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지.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준호의 말에 동희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명절 당일 준호는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왔는데 차례상까지 준비해서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차례 지내요. 준호는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동희는 돌아가신 아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야, 우리 준호만큼은 진짜 착하게 컸어. 차례를 지낸 후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의 아내도 동희를 친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아버지, 건강관리 잘하세요. 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준호 부부가 돌아간 후 동희는 혼자 남겨진 음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준호만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 모시고 있습니다. 그날 밤 동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다른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동희는 각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누가 달려올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바쁘다며 못 온다고 했고, 셋째는 돈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라고만 했습니다. 오직 준호만이 지금 당장 갈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동희는 확신했습니다. 준호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동희에게는 준호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었죠. 이제 때가 됐어.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해.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동희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혈압약을 깜빡하고 안 먹었던 것이 원인이었죠.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머,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동희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구급차가 와서 동희를 병원으로 옮겼죠. 시장 바닥에 쓰러진 81세 노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혹시 가족분 연락처 아세요? 글쎄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동희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며칠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했죠. 병원에서 연락처를 물어봤을 때
동희는 깨어난 후 준호의 번호만 알려줬습니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나중에 알리겠다고 했죠. 사실 이번 기회에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준호 씨요? 아버님이 응급실에 계세요. 시장에서 쓰러지셔서 119로 이송됐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응급실에 뛰어들어왔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준호야, 미안해. 갑자기 어지러워서 기억이 안 나. 괜찮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준호는 즉시 의사를 찾아가 아버지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쓰러진 것이고 나이를 고려해서 며칠 입원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죠. 의사 선생님, 정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니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해요. 준호는 입원 수속을 밟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다니고 간병인을 알아보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회사에는 당분간 못 나간다고 연락했어요. 회사 동료들이 이해할까 걱정됐지만 아버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버지, 간병인을 쓰세요. 제가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어서요. 아니야, 돈 아까워. 나 혼자서도 괜찮아. 혼자 두면 어떻게 해요? 또 무슨 일 생기면요? 그럼 내가 가끔씩만 와도 돼. 간병인까지 쓸 필요는 없어. 결국 준호가 직접 간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가고 저녁에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기로 한 거죠. 몸은 힘들었지만 아버지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형들한테도 연락드릴까요? 아니야, 바쁠 텐데 뭐하러. 그래도 아버지가 입원하신 건데. 가족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동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다른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굳이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가 옆에 있으니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세상이 좁다고 며칠 뒤 큰아들 동수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사장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별일 아니야. 쓸데없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동수는 잠시 병문안을 하는 척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묻고 의사 설명도 들었죠. 하지만 준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동수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동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연세를 생각하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뭔 소리야? 나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런 뜻이 아니라요.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동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동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무슨 준비? 유산 정리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동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벌써 유산 이야기를 하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뒤에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드실 죽을 사들고 있었어요. 동수는 준호를 보더니 더욱 대담하게 말을 꺼냈죠. 준호야, 잘 왔다. 아버지 유산 정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형,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들으시는데 그런 말을.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신데 돈 이야기를 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언제 하겠어?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하실 때 해야지. 아버지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왜 벌써 그런 소리를 해요? 준호야, 현실을 봐. 81세가 뭔지 알아?
동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라고.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서로 편해. 형,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의 태도가 너무 냉정해서 화가 났던 거죠. 왜 화를 내? 다 현실적인 이야기잖아. 현실적이라고요?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병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동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 앞에서 유산 다툼을 하는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미리 이야기해두자. 형, 아버지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기초연금으로 겨우 사시는데. 준호는 정말로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정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도 예전에 사업하실 때 뭔가 남겨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설사 있다고 해도 지금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동수의 말에 준호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형, 사람 목숨보다 돈이 먼저예요?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외침이 너무 커서 복도에 있던 사람들까지 쳐다볼 정도였어요. 야, 준호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동수도 화가 났습니다. 너는 막내라서 철이 없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돈 생각만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 맞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병원비도 장례비도 다 돈이 필요하다고. 형은 정말. 준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나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너희 둘 다 그만해. 동희가 결국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준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버지,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할 건 미리 정리하고. 동수야, 내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럼 생각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동수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알겠다. 퇴원하고 나서 생각해 볼게. 동수는 그제서야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동수는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아버지, 형이 너무 심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준호야,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준호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를 돈으로만 보는 형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형들은 정말 이상해요.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이런 때만 나타나서 유산 이야기를 하다니. 그래도 형이니까 이해해줘.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날 밤 동희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동수의 차가운 말들과 준호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동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정말 확실해졌네. 동수는 돈만 생각하고 준호는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동희가 준호에 대해 숨기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놀라운 진실이었어요. 동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에 올 때 몰래 가져온 것이었죠.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 속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막내 준호는 사실 내가 빚더미에서 구해 키운 조카였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준호를 동희가 친아들처럼 키웠지만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는 숨겨왔던 것입니다. 이제 알겠어. 준호가 진짜 가족이었어. 나와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이 섞였으니까. 그로부터 사흘 후 동희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모든 퇴원 수속을 도맡아 했죠.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아니야, 내 집이 편해. 괜찮다. 그럼 매일 확인하러 갈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준호는 동희를 옥탑방까지 데려다주고 냉장고에 반찬들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혈압약도 잊지 말고 챙겨 먹으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죠. 정말 괜찮으시면 연락하세요. 언제든 달려올게요. 준호가 돌아간 후 동희는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특히 동수와 준호가 자신 앞에서 벌인 말다툼이 생생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동수는 정말 돈만 생각하는구나. 동희는 침대에 앉아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도 몇 번이나 들여다봤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서류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서류를 펼쳐보니 30년 전 날짜가 적힌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와 호적 등본, 그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동희의 일기장까지 있었죠. 1995년 3월 15일. 오늘 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5살 된 조카 준호만 혼자 남겨졌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동희는 일기를 읽으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생 부부를 잃고 어린 조카를 맡게 된 순간을 말이죠. 1995년 4월 2일. 준호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아내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당시 동희의 큰아들 동수는 15살, 둘째 동민은 13살, 셋째 딸 동수는 10살이었습니다. 갑자기 5살짜리 아이가 집에 들어오게 된 상황이었죠. 1995년 4월 10일. 아이들에게 준호는 우리 막내라고 했다. 사실을 말하면 차별할까봐 걱정된다. 준호는 우리 친아들과 똑같이 키우기로 했다. 동희는 그때의 결심을 기억했습니다. 조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하려고 친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30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20일. 준호가 우리 집에 적응하고 있다. 다른 아이들도 동생을 잘 돌봐준다. 하지만 가끔 진짜 동생이 아니잖아라는 말을 하는 것이 걱정된다. 서류를 더 뒤적이니 호적 등본이 나왔습니다. 준호의 본래 성은 김이었는데 동희가 입양하면서 박이 된 것이었죠. 법적으로는 완전히 동희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동희는 자문해봤습니다. 사실을 숨기고 키운 것이 과연 준호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형제들이 처음부터 준호가 조카라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보다 더 심하게 차별했을 것 같았거든요. 형들은 이미 지금도 준호를 무시하는데 피가 안 섞였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동희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동수와 동민, 동순이 얼마나 차갑게 대할지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동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준호에게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또 반찬통들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그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에요. 혈압약은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준호는 정말로 세심하게 아버지를 챙겼습니다. 혈압 체크도 해주고 냉장고 정리도 도와주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죠. 준호야, 앉아. 할 이야기가 있어. 동희의 진지한 표정을 본 준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동희는 말을 꺼내려다가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사실,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 네? 뭔데요? 준호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동희는 서류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게 뭐예요? 너에 관한 서류야. 30년 전 일이지. 동희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서류와 호적 등본, 그리고 일기장까지. 준호야, 사실 넌 내 친아들이 아니야. 순간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동희를 바라봤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내 동생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 조카지. 조카라고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5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다 키운 거야. 동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상황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말이죠. 그럼 형들도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야. 형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차별받을까봐 걱정돼서.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자신이 40년 넘게 알고 있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진짜로는 박 씨가 아닌 거군요. 원래는 김준호였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내 아들이 된 거야. 동희는 호적 등본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됐어요. 왜 지금에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안해. 때를 놓쳐서 계속 못 말하고 있었어. 30년 동안 저는 가짜였던 거네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가짜가 아니야. 너는 내가 진짜 아들처럼 키웠어. 다른 형들과 똑같이 사랑했고. 하지만 피는 안 섞였잖아요. 피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동희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한 번도 조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진짜 아들이었어.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럼 형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걱정이야. 형들이 알면 너를 더 차별할까봐. 동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자식들의 성격을 아는 만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준호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유산 문제까지 얽혀서 더 복잡해질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큰형의 모습을 떠올리니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지 뻔했어요. 아버지, 아니 삼촌? 아버지라고 불러. 30년 동안 그래왔잖아. 동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내가 진짜 아들이야. 피보다 더 진한 게 마음이거든.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앞에서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누가 진짜 가족인지 확실해졌어. 동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준호야말로 자신의 진짜 아들이라고 말이죠. 준호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호는 동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동희도 준호의 심정을 이해했기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혹시 준호가 자신을 원망하거나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웠거든요. 30년 동안 속였으니까 화날 만도 하지. 동희는 창가에 앉아서 골목길을 내려다봤습니다. 혹시 준호가 올까 싶어서 하루 종일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드디어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표정도 어딘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생각을 좀 해봤어요. 준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였어요. 많이 힘들었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준호는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 싶어서요.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동희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며칠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만약 형들이 처음부터 알았다면 저를 어떻게 대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말 못했어. 차별받을까봐 걱정돼서. 지금도 형들은 저를 무시하는데 조카라는 걸 알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들의 평소 태도를 생각해 보니 동희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제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동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내 동생이었어. 성격이 정말 착했지. 너하고 많이 닮았어. 그래요? 응.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아버지와 닮았다는 말이 기뻤거든요. 너희 어머니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 항상 밝고 따뜻했지.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분들이 살아계셨다면 저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분명히 지금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됐을 거야. 부모를 일찍 잃어서 미안해. 동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 사고가 지금도 가슴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친아들처럼 사랑해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 준호야. 그렇게 말해줘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털어놓은 진실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든 말해봐. 정말로 가진 게 없으세요? 형들이 자꾸 유산 이야기를 하는데. 준호의 질문에 동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직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만약 정말 뭔가 있다면 형들이 알게 됐을 때 제가 조카라는 사실도 같이 알려질 것 같아서요. 준호의 말에 동희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준호야, 사실. 동희는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미 신분에 대한 진실을 말했으니 재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나한테 돈이 좀 있어.
네. 많이 있어. 아주 많이. 동희는 일어나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준호는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 뭐예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야. 부동산도 있고 현금도 있고. 준호는 금고 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규모의 재산이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세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동희는 그동안의 계획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일부러 가난한 척하면서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했다고 말이죠. 그럼 형들은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확실해졌어. 어떤 반응이요? 돈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냉정해지더라. 특히 동수는 정말 실망스러웠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큰형의 모습을 떠올리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너는 달랐어. 돈이 없어도 나를 챙겨줬지. 당연한 거죠. 아버지인데.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동희는 감동했습니다. 준호만큼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들한테 진실을 말해야겠어. 내 재산도 너의 신분도. 그럼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준호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형들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괜찮아. 이제 누가 진짜 가족인지 확실히 보여줄 때가 됐어. 동희는 결심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요? 이 모든 재산을 너한테 주려고 해. 어떻게 생각해?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왜요? 형들도 있는데. 형들은 돈만 생각해. 하지만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잖아. 하지만 저는 조카인걸요. 그게 뭐가 중요해. 30년 동안 내 아들이었는데. 동희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는 우연이지만 마음은 선택이야. 너는 나를 선택해줬어.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아니, 삼촌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형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마음은 정해졌어.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동희는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을 드디어 결정할 수 있어서 홀가분했어요. 그럼 언제 형들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곧. 아주 곧. 동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뭐든지요. 만약 내가 조카라는 사실을 형들이 알게 되면 너를 무시하고 차별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게는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고마워, 준호야. 아니에요. 감사한 건 저예요. 30년 동안 아들로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을 나눈 후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이제 폭풍이 몰아칠 거야. 동희는 마음속으로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준호라는 진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어떤가? 진짜가 가짜를 이기는 법이니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동희는 모든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모두 모이라고 했죠. 큰아들 동수는 드디어 유산 정리 이야기구나 하며 기뻐했고, 둘째 동민과 셋째 동순도 바쁜 일정을 조정해서 시간을 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왜 모이자고 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궁금해하자 동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됐어. 진실도 말하고 결정도 내리고
정말 괜찮으세요? 형들이 많이 화낼 것 같은데요. 괜찮아. 30년 동안 숨겨온 걸 이제 그만 끝내야지. 동희는 그동안 입고 다니던 해진 코트를 벗어두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에 입던 옷이라 약간 헐렁했지만 그래도 품이 있어 보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약속 시간인 오후 3시가 되자 자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큰아들 동수가 가장 먼저 왔고 이어서 둘째 동민, 셋째 동순이 도착했죠. 마지막으로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웬 정장이세요? 동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평소 해진 옷만 입던 아버지가 갑자기 정장을 입고 있으니 어색했거든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4명의 자식들이 모두 앉자 동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당당한 모습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2가지야. 첫째는 나에 대한 진실을 말하려고, 둘째는 상속에 대한 내 결정을 발표하려고. 자식들은 모두 집중했습니다. 특히 동수와 동민, 동수는 드디어 유산 이야기구나 하며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먼저 진실부터 말하겠다. 동희는 벽에 걸린 달력을 치웠습니다. 그러자 숨겨져 있던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죠. 저게 뭐예요? 동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금고였거든요. 동희는 금고를 열고 안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 빌딩들의 등기권 리증, 두툼한 현금 다발, 은행 통장들, 주식 증서들까지. 이게 다 뭐예요? 동민이 입을 벌리며 물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규모의 재산이었거든요. 이게 내 전 재산이다. 동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남역 앞 오피스텔, 명동 상가 건물, 여의도 업무용 빌딩, 홍대 앞 상업시설까지 총 15개 부동산과 현금 50억, 주식과 채권까지 합하면 약 200억 원 정도 될 거야. 자식들은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기초연금으로 겨우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니.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다. 그럼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동순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진심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동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가난한 척했다는 말에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고? 동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희 셋은 모두 돈만 생각했어. 안부는 뒷전이고 만날 때마다 돈 달라는 소리만 했지. 아버지, 그게. 동수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동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특히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를 보자. 동수야, 너는 나를 병문안 온 게 아니라 유산 정리하러 온 거였지? 동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동민아, 너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연락 한 번 안 했어. 아버지, 그때 회사 일이 아버지보다 중요하다는 거냐? 동민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순아, 너는 내가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 달라고 했지? 동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 셋 다 똑같았어. 돈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냉정해지더라. 동희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어. 동희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나를 챙겨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간병까지 해줬어. 유산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지. 형제들은 준호를 보며 질투와 원망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 결정은 이거야.
동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준호에게 준다. 뭐라고요? 동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말도 안 돼요. 저희도 아버지 아들인데. 그래, 너희도 내 아들이지. 하지만 아들 노릇을 제대로 했냐? 그래도 혈육인데 어떻게 막내한테만. 동민도 항의했습니다. 그때 동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준호는 너희 친형제가 아니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동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내 조카야. 너희 삼촌의 아들이지. 조카라고요? 동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5살 때 부모를 잃고 내가 데려다 키운 거야. 동희는 30년 전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저놈은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동수가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피도 안 섞인 놈이 우리 재산을 가져간다고요? 그래, 피는 안 섞였다. 동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피만 섞였지, 마음은 없었어. 아버지, 동민도 화를 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준호도 내 아들이야. 정식으로 입양했거든. 동희는 입양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줄지는 내 마음이야. 동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충분히 줬어. 30년 동안 말이야. 아버지, 제발요. 동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놈은 가짜잖아요. 저희가 진짜 아들이에요. 가짜? 30년 동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게 가짜냐? 동희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저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고마워, 준호야. 동희는 감동했습니다. 이것 봐. 이게 진짜 아들의 모습이야. 동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아버지를 꼬신 거예요. 재산을 노리고. 동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실이잖아요. 저놈이 우리 재산을 가로챘어요. 내 재산이야. 내가 누구한테 주든 상관없어. 동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정은 끝났어. 모든 재산은 준호가 상속받는다. 형제들은 분노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희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그만 가거라. 할 말은 다 했어. 아버지, 가라고 했어. 동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형제들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나가면서도 준호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죠. 준호와 동희만 남게 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동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만 남았구나. 그날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수, 동민, 동수는 여전히 분노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서로 만나서는 준호를 원망하고 아버지의 결정을 뒤바꿀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저놈이 아버지를 꼬신 게 분명해. 동수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계획한 거야.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 동민이 물었습니다. 입양도 정식으로 했다니까 법적으로는 문제없어. 동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어. 아버지한테 잘해줄 걸 그랬나 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희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있었거든요. 한편 준호는 갑작스럽게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게 된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재산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아버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왜? 후회되니? 그런 게 아니라 형들이 너무 화를 내서요. 동희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30년 동안 지켜본 결과야. 너만이 진짜 가족이었어. 하지만 저는 조카인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마음이지. 동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어떻게 생각해? 새로운 시작이요? 서울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살아보는 거야. 동희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원도에 작은 농가가 하나 있어. 거기서 텃밭도 가꾸고 자연과 함께 살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정말이세요? 그래. 이 복잡한 도시에서 눈치 보며 살기는 이제 지겨워. 준호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서울에서의 생활도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회사 일도 스트레스가 많았고 형들과의 관계도 껄끄러웠거든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시골 생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결정이네. 일주일 후에 떠나자. 동희는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준호와 함께 평화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행복했어요.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동희는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서울의 부동산들은 전문 관리 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사 전날 뜻밖에도 동순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척해 보였어요.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내일 떠날 예정이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순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면 돼.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지금까지도 나 없이 잘 살았잖아. 동희의 말에 동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동순아, 늦었어. 이미 기회는 많이 줬거든. 제발요, 아버지. 동순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동희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연락할게요. 건강하세요. 동수는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나가면서도 준호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작은 마을로 떠나는 길이었어요. 30년 넘게 살던 서울을 떠나는 것이라 동희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버지, 후회는 안 하세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정말이에요? 진짜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 강원도에 도착하니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는 20여 채의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와, 정말 좋네요.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그치? 공기도 맑고 물도 깨끗해. 동희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새로 살게 된 집은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고 뒤편으로는 계곡이 흘렀어요. 여기서 채소도 키우고 닭도 몇 마리 기를까?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농사일 배워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동희와 준호는 시골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이면 함께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계곡에서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니까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어. 동희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즐거워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복잡한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로웠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부자라고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어요. 박씨 아버님, 농사 정말 잘 지으시네요. 준호 씨도 젊은데 성실하고 좋아요. 이웃들의 칭찬을 들으며 두 사람은 더욱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한편 서울에 남은 큰아들과 둘째, 셋째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가끔 연락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동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저놈이 우리 재산을 가로챘다. 평생 저런 놈 때문에 고생해야 해. 아버지도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하지만 그런 원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동희와 준호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요. 어느 봄날 동희는 마당에서 준호와 함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진짜 아들과 함께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겠어? 저도 정말 행복해요. 서울에서는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없었거든요. 동희는 봄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81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지금인 것 같았어요. 내가 가진 전부를, 내 마음을 지켜준 사람에게 줬을 뿐이야. 동희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 저녁 무렵 두 사람은 계곡에서 낚시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물소리와 새소리만이 들리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내일도 오늘처럼 살면 되지 뭐. 너하고 함께 말이야. 좋아요. 저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매일이 즐거워요.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준호야, 고마워. 뭐가요? 30년 동안 진짜 아들이 되어줘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줄 거라고 해서. 당연한 거죠. 저에게는 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밤이었어요. 핏줄은 우연이지만 마음은 선택입니다. 동희와 준호는 서로를 선택했고 그 선택 덕분에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81세 노인 박동희와 그의 진짜 아들 준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